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5년 4회 전기 기능사 필기 CBT 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줄의 법칙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문에서 여기 보면 시간 기준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식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 PT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일단 여기 있는 이 열량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쓴다면 이때 전력은요 킬로와트 단위가 될 거고요. 이때 요 놈이 시간 즉 아워 단위를 갖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3kW 여기 전력 주어져 있고 시간도 그대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860 곱하기 3kW 곱하기 1아워. 자,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니까 2580 킬로칼로리가 나오더라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바로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전기력선은 양전하의 표면에서 나와서 음전하의 표면에서 끝난다. 이거 맞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력선은요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더라. 뭐 다르게 여기 있는 도체 표면을 우리는 등전이면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수직으로 출입하더라. 이거는 맞는 말이 되죠. 자, 네 번째, 전기력선은 다른 극일 때 반발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에 의하면 서로 같은 극일 때 반발하게 됩니다. 그쵸? 다른 극일 때는 흡인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극일 때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전력이 1.5V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2.5ohm의 부하에 접속을 했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전지의 내부장은 0.5ohm이래요. 자, 요런 문제처럼 여러 개의 전지가 나온다면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전지를 하나의 형태로 등가 합성을 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전지 5개 얘를요 등가족을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건전지 형태로서 이렇게 바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자, 이때 합성 기전력과 합성 내부장부터 짜봅시다. 자, 우선적으로 기전력이 1.5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기전력은 1.5 곱하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7.5V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합성 기전력은 7.5V. 자, 그 다음에 합성 내부장. 자, 여기 보면 전지 내부장 0.5m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5개 직렬로 접속을 한다면 이때 합성 내부장은 0.5 곱하기 5개 해서 2.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2.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문에 주어진 전체 전지를 다 하나로 합성한 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2.5ohm의 부하에 접속을 했을 때 부하에 흐르는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부하에다가 이렇게 2.5라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막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R분의 VO. 자, 요 회로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전압은 7.5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합성장. 자, 우리가 전원과 부하를 접속했을 때는 이 전원의 내부 저항과 부하의 저항은요, 직렬 개념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죠? 그러면 이때 2.5, 2.5 더하면 끝나겠지요. 더하면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가 1.5A가 되겠더라.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력과 전력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지 전력과 전력량은 다르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라고 전력량은 W라고 쓰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단위로 표현하면 얘는 와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뭐 와트 세커 내지 줄
혹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칼로리 기준의 단위로 환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력과 전력량은 다르다.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떠올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얘들은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량은 와트로 환산된다? 아니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전력량은요, 와트 세커 혹은 줄입니다. 다르게는 칼로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지만 이 와트라는 단위에다가 시간을 곱해야 전력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전력량은 와트로 표현할 수 있다? 아니죠. 정확하게는 뭐 와트 세커라거나 혹은 와트 아워라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오로지 와트로만은 표현할 수가 없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전력량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된다. 이거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요거 볼게요. 열량은 860pt. 뭐, 요것만 가지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뭐라고요? 전력량. 그렇죠? 전력량에다가 우리가 어떤 상수를 곱하니까 열량, 즉,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돌리면 얘가 맞다는 거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은 칼로리 단위로 환산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보기로 전력량에다가 이 860 이 상수를 취급하면 칼로리 내지 킬로칼로리로 표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력은 막바로 바꿀 수는 없다. 그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을 곱해가지고 그렇죠. 얘를 전력량으로 바꾼 다음에는 칼로리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력 자체로는 칼로리 단위로는 환산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전자냉동기기는 어떤 효과를 응용한 것인가? 자, 우리가 배우기로 이 전자냉동기기는 어떤 효과를 씁니까? 바로 여기 있는 펠티의 효과를 쓴다. 그죠? 이 펠티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키고, 자, 한번 적어볼게요.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키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니까 한쪽은 흡열, 한쪽은 발열이 생기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는 전자 냉동의 원리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재배 효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배 효과는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온도차를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열에 의한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를 우리가 다르게는 열전 온도계 원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쓴 게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재배 효과가 된다. 그쵸? 자,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를 보면 삼상 교류 회로의 선간 전압이 13,200V, 선 전류가 800A, 역률이 0.8, 다시 80%로 주어졌어요. 자, 이런 부하의 소비 전력은 몇 메가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삼상이요. 그리고 선 기준의 조건을 줬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 전력, 다르게 유효 전력 관계식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루트 3 선간 전압, 선 전류, 그리고 역률력. 그죠? 자, 만약에 요 문제가 상 전압과 상 전류로 줬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상전압, 상전류의 곱에다가 3 곱한 형태로서 물론 뒤에다 역률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잡으셔야 되는 것은 상 기준으로 줬을 때는 우리가 이 전력을 뭐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삼상 전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상 기준이 온다면 이름 그대로 삼상이니까 3을 곱하더라. 근데 선 기준이 온다면 그냥 3이 오는 게 아니라 선이 하나 붙더라. 그래서 루트가 붙은 게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실히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모든 조건이 요거 기준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값은 루트 3. 그 다음에 선간전압이 13,2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 800. 그 다음에 역률이 80%니까 0.8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이렇게 먼저 하고 답을 추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면 당연히 단위는 와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메가와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메가로 단위 환산해 줘야겠네요. 자, 메가는 10의 6승이다. 그죠? 근데 저 보세요. 제가 환산을 위해서 10의 6승, 즉 메가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없던 거였죠. 없던 건데 제가 넣었어요.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한 하나의 값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놈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나 더 갖고 와야 됩니다. 왜? 요것만 있으면 수학적으로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어떤 수가 나오듯이 단위 환산할 때는 이 개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를 싹 여러분들 곱해보면 이것 자체가 1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니까 어떤 수가 그대로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 환산할 때는 값의 크기는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10의 6승 자체가 메가로 환산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친구 얼마가 나오냐? 14.63 메가와트.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황산구리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놓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하면 자, 양극과 음극 기준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리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얇아집니다. 음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환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주위에 녹아있는 구리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구리가 달라붙더라. 이렇게 해서 구리판이 두터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양극은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구리가 녹습니다. 음극은 반대예요. 구리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터워진다. 그럼 답은 여기 있는 2번이 되겠죠.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류의 파고율에 대한 관계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파고율, 파형률 나오면 우리는 최, 실, 평, 고형 요 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최는 최대가, 실은 실효가, 평은 평균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는 파고율, 형은 파형률이 된다. 그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파고율을 묻는다면 우리는 위에 거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파형률을 묻는다면 아래 거 두 개를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파고율을 물은 거기 때문에 답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2번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나가는 전류합과 같다 라고 정의되는 법칙은? 하고 물었습니다. 즉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간 전류는 같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법칙을 우리는 키르요프 전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전류 법칙이라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로 실제 키르요프 법칙은요. 제1법칙도 있고 제2법칙도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류 법칙이 몇 법칙이냐? 이걸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는 이 I라는 문자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손가락을 가지고 I를 표현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손가락 하나만 지켜 세우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몇 법칙이 되냐? 제1법칙이 됩니다. 끝.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제2법칙을 묻는다. 우리가 뭐 간단히 체크를 하면 키르호프 제2법칙은요.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임의의 폐로를 기준으로 전위 상승의 합은 전압강의 합과 같다.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라는 문자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손가락을 가지고 V를 표현해 보세요. 손가락 몇 개 펼치실 겁니까? 2개 펼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몇 법칙? 제2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문자 기호를 기준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얘를 표현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류법칙이 제1법칙이고 전압법칙이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저항이 9옴, 리액턴스가 12옴인 직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이 경우에 임피던스는 우리가 크기를 구한다고 치면은 루트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15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비유전열이 큰 산화 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는 콘덴서의 종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죠. 자, 산화 티탄 나왔을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콘덴서는 여기는 세라믹 콘덴서가 됩니다. 자, 여기 주어진 선지를 간단히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실제 전의 콘덴서는 극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세라믹, 말러, 마이카는 극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해 콘덴서의 핵심 문구는 요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 분해죠. 그래서 실제 이 전해 콘덴서는요, 이 유전체로서 이 전기 분해로 인해서 형성된 산화막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 분해가 나오고 극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다면 그때 답은 전해 콘덴서가 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를 뭘로 쓰느냐 요거 위주로 잡아줍니다. 얘는 폴리 에스터 필름을 써요. 마이카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로서 운모를 씁니다. 자, 세라믹은 우리 방금 봤죠. 대표적으로 산화 티탄을 쓴다. 그래서 이런 콘덴서 종류에 대해서는 핵심 문구를 위주로 해서 갖고 가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전에 콘덴서 하면 전기 분해 극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 하면은 산화 티탄, 마일러 하면은 폴리에스터 필름, 마이카 하면 운모.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라믹, 마일러, 마이카는 극성이 있다 없다? 극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요 놈이었어요. 그죠? 자, 다음으로 12번째입니다. 다음 회로의 합성장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요로 들어간 전류가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요쪽 회로와 요쪽 회로는 병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흘러 들어온 전류가 순차적으로 얘를 거쳐서 나가요. 그럼 이때 이 두 개는 직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둘의 직렬과 이놈과 이놈의 병렬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회로를 뭐 다시 그린다라고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왼쪽에 몇 옴이 있다? 35옴이 있다. 네, 오른쪽에는 10옴과 25옴의 직렬 회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바로 합성을 하겠습니다. 35옴이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30옴 두 개를 병렬 합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0옴 두 개를 병렬로 하니까 15옴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있는 여러분들이 묻는 문제가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회로가 저항과 리액턴스의 직렬 회로라면 이때 역률과 무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역률은 뭡니까? 전체 크기 성부분의 유효한 값의 크기 비다. 그죠? 무효율은 전체 크기 성분분의 무효한 성분의 크기 비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임피던스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요놈 분모는 싹 다 임피던스의 크기, 즉 R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실수부, 요놈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무효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직렬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렬로 표현한다면 이때는요, 정확하게 표현할 때 있는 각 요소의 역수 관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죠. 역률이라면 루트 실수에 해당하는 컨덕턴스 제곱 더하기 허수에 해당하는 서셉턴스 제곱 분의 실수 컨덕턴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율도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문은요, 저항과 리액턴스 간의 병렬 회로예요. 근데 문제는 1, 2, 3, 4 선지가 각 요소에 대한 역수 관점으로 물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R, X 이 원형 그대로 물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G 자리에 있는 R분의 1을 넣고요. B 자리에는 X분의 1을 넣으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럼 제가 유도 과정은 크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결론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X.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R. 여러분들 쉽게 들고 갈 때는 이렇게 들고 가보십시오. 직렬 회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아해. 그럼 자 봤을 때 직렬 회로 기준에서는 위에가 실수값, 요놈은 허수값이 옵니다. 맞나요? 자, 직렬과 병렬은 개념적으로 어떻습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병렬 회로의 역률과 무효율을 여기 있는 R과 X 표현할 때는 분자의 개념을 바꾸어 주세요. 직렬과 병렬이 반대라면서요. 그래서 요놈의 분자를 실수가 아니라 허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 분의 허수가 온다. 그럼 얘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들고 와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분모는 일단 전체 크기에 오면 되겠더라. 근데 분자는 역률이네. 그럼 직렬과 반대로 허수가 와야겠구나. 답은 1번.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이 회로의 합성 커패시턴스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커패시턴스를 합성할 때에는 저항과 반대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맞나요? 즉 이런 거죠. 여기에 2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병렬부터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를 그냥 더한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하니까 이놈은 60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 30 마이크로페럿과 60 마이크로페럿을 직렬 합성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콘덴서의 직렬 합성은 다르게 커패시턴스의 직렬 합성은 저항의 병렬 합성과 개념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놈의 합분에 두 놈의 곱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끝나겠죠. 계산하니까 20 마이크로페럿이 나오더라. 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동일한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접속하였을 경우에 합성저항을 RA,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저항을 RB라고 할 때 둘의 관계식이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동일한 저항을 편의상 그냥 R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직렬로 합성을 한다? 그럼 얘는 그냥 2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병렬로 합성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걸 쓴 거기 때문에 단순히 2분의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답 나오죠. 몇 배? 4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RA를 기준으로 하면 4RB 이렇게 해서 4번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요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R은 얘를 넘기니까 2RB가 되겠더라.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RA는 2R이죠. 다시 2 곱하기 요거 2RB 하니까 4RB가 되더라. 답 4번인 거 바로 보이죠? 자, 연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L1, L2인 두 코일이 직렬로 접속이 됐을 때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부가적인 조건으로 이런 게 있어요. 단 두 코일은 누설 자석이 없는 이상적인 코일이다.
일단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일단 직렬로 접속이 돼 있대요.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K 루트 L1, L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누설 자속이 없대요. 자, 실제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이 결합 계수를 1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놈은 L1, L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17번째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YY 결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 Y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압기를 기준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결선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YY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1차 측도 Y 결선, 2차 측도 Y 결선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살펴볼 건데 우리 바로 3번 선지 볼게요. 보면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이므로 소전류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기로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전류나 상전류는 어떻습니까? 값의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그럼 얘는 애초부터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대요. 그쵸? 이 Y결선은 중성점이 있죠. 세상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 작아서 상전연이 용이하다. 그쵸? 우리가 이 전압 기준으로 본다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됩니다. 다 있으면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돼요. 즉, 선간전압에 비해서 이 상 자체에는 나타나는 전압이 적기 때문에 상 부분에 대한 절연은 선 부분보다는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요 말이죠. 그래서 상에 대한 절연, 상절연이 용이하더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1차와 2차 간의 전압 간의 위상차가 없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 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Y 결선을 1차, 2차 뭐 대강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자,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좀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가정을 좀 할게요. 여기 1차, 여기 2차인데 둘 간의 권수비를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저는 1차 측의 선간 전압으로 V라는 전압을 인가할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2차 측 값으로 바꾸려면 일단 얘를 1차 측 상전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요거죠. 우리가 방금 썼던 상전압은 선간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작더라.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여기 있는 공식은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쓸게.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상 기준으로 바꾼다면 이때 위상은 반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권수비를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권수비, 자, 전압 기준으로만 좀 쓰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전압 기준이니까 뭐 2차 측분의 1차 측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2차 측 값은 1차 측에다가 단순히 권수비를 나눈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2차 측 상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측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때도 우리가 방금 썼던 요거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2차 측 선간전압은 루트 3에다가 이제 상전압은 얘를 넣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 A분의 V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위상은 30도 늦은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는 30도가 다시 앞서져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A분의 V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얘는 또 상쇄돼서 위상은 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 친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위상은 어떻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상차가 없다.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되셨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것도 있죠. YY 결선이나 델타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Y 델타나 델타 Y 결선 같은 경우에, 즉 1차와 2차의 결선태가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1차, 2차 진압 간의 위상차가 존재를 하지요. 몇 도씩? 30도씩. 그죠? 30도만큼 위상차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체크해 주십시오. 튕겨놓으면 뭐 이게 그렇죠, 우리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R이 5ohm이고 L이 30mH인 RL 직렬 회로에 200V 60Hz 교류 진압을 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크기가 얼마냐 물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임피던스 크기부터 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 리액턴스가 없네.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도성 리액턴스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이 친구의 크기는 오메가 L 다 있으면 이 파이 FL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주파수 60Hz, L이 30mV 요렇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이놈의 값이 11.31옴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피던스 크기 한번 짜봅시다. 얘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L 제곱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루트 해놓고 주어진 장 5옴,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11.31 넣어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여기 임피던스는 12.3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끝으로 세 번째,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2.37분의 200 하니까 전류는 16.17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는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19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기 회로에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고 물었어요. 자, 실제 강자성체는요, 비투자율이 어마무시하게 큰 친구들을 의미한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왜 씁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자속 성분을 잘 투과시키기 위해서. 그럼 얘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속을 잘 투과시키고 싶다? 그러면 자속 성분을 방해하는 자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쓰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기 회로에 강자성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관계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기 저항은 mu s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우리가 방금 이런 거 했어요.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어떻다고요? 겁나게 크다고요. 그럼 투자율도 겁나게 커지겠죠. 그러면 자기 저항이 줄어들겠더라.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평행한 왕복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평행 도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작용력, 요에 대한 수식을 좀 떠올려보면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떠한 힘이 발생합니까? 이때는 흡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쵸? 자, 반대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작용력의 공식을 쓰면은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왕복 도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체가 한번 갔다가 돌아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갔다가 돌아오겠죠. 즉 이것 자체가 여기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력은 2번 반발력 고를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즉 20번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 21번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